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사건 첫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내란 사건은 아니고 체포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사건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어게인 노선으로 분류되는 장해찬, 김민수 두 사람의 당직 인선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초선, 재선 의원들이 각각 모여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여 투쟁을 외치며 천막 아래 모인 국민의힘 지도부. 그런데 여기서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엄 정당론, 부정선거론이 도움이 되겠느냐. 양향자 최고위원의 물음에 답한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닌 이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진짜 지방선거 이기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들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행보를 월드 클래스로 평가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내에서 장동혁 대표 같은 정치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성 맹목 지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변화를 언급했던 장 대표 두 사람을 각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국민소통특위위원장에 임명했는데요. 장해찬, 김민수 카드, 강성 지지층 결집의 마지막 종지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신호탄일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 이가혁 라이브가 방송한 지 100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집이나 또 사무실에서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제가 저녁 장사 준비하시면서 뭐 보신다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 또 택시에서 유튜브로 보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모두 감사드리고 또 이 네 분의 패널께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김용남 의원님 대표로 덕담 한마디 좀. 아니 저의 덕담보다 원래 김유정 의원님이 축가를 부르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쇼츠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하시죠. 네, 그건 뭐 유튜브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네, 아니, 시청자들이 또 싫어하실 수 있어서. 벌써 100회를 맞이 싫어한다는 걸 가정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섣부른 편견을 또 제가 김유정 의원님 사실 노래를 잘하시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축하는 1000회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윤어게인과의 절연, 중도 확장, 또 외연 확대 등 변화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수 원로로 꼽히면서도 또 지난 대선의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났는데 집토끼 달아날까 무섭냐라는 말에 장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쓴소리를 하려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할 줄 알았습니다. 장 대표님, 다수 국민의 뜻을 쫓아 정도를 가주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토끼가 달아날까 걱정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확증 편향에 의한 국민 편가르기는 국민들의 정서를 황폐하게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좀 모호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다라고 장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발전된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건지 장동혁 대표의 말을 통해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특위위원장, 이 발전된 미래의 표상인가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탄핵이 지금 2번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데도
과거의 어떤 그 잘못을 반면교사 삼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조금 부활시키는데 일조를 했었는데 예. 장동혁 대표 체제는 내란의 강으로 더 걸어 들어가는, 내란의 늪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절연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모습이라서 미래를 약속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하고 천막농성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민심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그래야만 국민의힘에게 미래가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예. 다시 비대위로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어색하지 않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재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12월을 기점으로 우리 당 기조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어제 이 말과 오늘 뭐 과거와 절연하는 게 발전된 미래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좀 톤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장동혁 대표는 지금 기조에서 별로 변할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는 지방선거도 얘기하고 있고 중도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극히 장동혁 대표는 본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가 지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때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한 여론조사 기반으로 한 거였는데 예. 그게 한 국민의 한 2%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4%는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닌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소리 말하는 좀 우측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한 12%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유권자로 치면은 몇백만이 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을 바라보고 본인의 정치적 세력을 만드는 것이 본인한테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그걸 이제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 특히 뭐 수도권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많은 후보자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방금 본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대표로서는 적합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당이 존립해야 되는 이유는 큰 선거, 뭐 크고 작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당이 있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 가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매우 불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로서 과연 그 내년 지방선거를 이 기조로 이끄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게 최근 당직 인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친윤 인사로 꼽히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또 극우 시각에 발언을 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여의도 연구원, 뭐 국민의힘의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부원장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에게는 여의도 연구원의 의미가 적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정당의 어떤 연구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생겼던 게 여의도 연구소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명은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소 뭐 살짝 여의도 연구원으로 명칭이 개정은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민주당 쪽에서 부러워하던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책 개발도 잘 하고 특히 이제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나 그래서 선거 예측성도 뛰어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을 보고 지금 민주연구원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킨 건데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 그전엔 참 선거 예측도 잘하고 훌륭한 기관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좀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장해찬 부원장의 인사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장해찬 부원장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무지성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중간 말은 맞아요. 장동혁 대표는 무지성과 맹목적이지 않으면 지금 지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성이 좀 나름대로 있거나 맹목적이지 않은 분들은 저렇게 하면 지지 도저히 못합니다. 진짜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광재 의원님 같은 당이신데 이 인선 예상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왔습니다. 예. 당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우리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하죠. 근데 인사는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 과거와 다른 현재를 보여주는 그리고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실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과는 일정 부분 상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가 사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회에서 공천을 받은 후에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을 탈당했습니다. 근데 탈당한 인사가 다시 복당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고 또 복당 후에 바로 이런 중요 당직에 임명되는 것 자체가 글쎄 뭐 정당 정치의 기본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의 지금 그 어떤 호위무사 역할을 해줄 사람들 이런 그 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임명되는 것까지는 본인의 색채를 좀 드러내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이 장해찬 부원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오래된 고름,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이 예. 연내에 좀 째고 나면 뭐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당원 게시판 예. 문제라고 보고요. 예. 한동훈 씨가 지금까지 예. 정치 행위를 하면서 살면서 예. 사과와 반성이라는 걸 해봤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예. 좀 무의미한 가정 같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지금 우리 당이 중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는 존재를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자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비교적 좀 센 수위의 발언이라고 평가받는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방금 말한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것,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담았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뭐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그 갈등은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전혀 새롭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본인이 그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만큼 뭐 단호하게 뭐 공천을 안 주겠다. 예. 차라리 전환기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당계 논란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한 얘기에서 그렇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사안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까지 몰아세우고 만에 하나 그 장애물이 예. 확실하게 혹여라도 제거가 된다면 이제 과연 장해찬 부원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도 확장이 가능할까?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연 한동훈일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당계 논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확실하게 털고 가자라는 얘기들도 당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당계 저 논란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거를 당내 이슈로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활용하는 게 맞나라는 것은 저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자료 화면으로
지난 총선 때죠. 수영구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은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장해찬 당시 총선 후보가 함께 무대에서 손 흔드는 모습도 보였는데, 예, 정우재 의원님.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당내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향점과 철학적 다를 수 있죠. 가치가. 예. 그럼 그걸로 충돌하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같은 보수 정치 내에서 이런 정책적인 이념, 철학 이런 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뭐 밥만 먹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장해찬 부원장이 지난번에 수영의 공천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그것이 전국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간에 이제 공천을 취소한 거죠. 이런 사감이 장해찬 전 최고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감을 갖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부원장이 연구원 부원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 직책을 얻게 됐으니까 예. 보다 진중한 자세로 당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개인적인 감정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우리 당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 부분은 좀 스스로 좀 근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감이 너무 많이 들어간 발언이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회의가 열렸는데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을 또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호선 감사위원장은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 같은데 김유중 의원님, 네. 이 정도 발언이면 물론 인용 구절이지만 상당히 격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거칠고 과격한 발언을 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진지하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의 품격이라는 거는 이제 실종된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지금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무슨 고름 장애물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 이 두 가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중도에 매력 있는 정당,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극우에 경도된 매력 없는 정당, 혐오스러운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12월 3일 날 사과하고 절연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이십시오라고 중진들도 이야기하고 당내 많은 의원들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기 위한 장동혁 대표하면 지금 정적 제거인가요?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어떻게 발전적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 다시금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에 앞서 회부가 됐죠. 당원권 정지 2년 권고가 나왔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이거 중징계죠? 그렇죠. 예. 당원권 중지 2년이면 상당한 중징계인데 이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정도 그리고 최종 판단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하게 돼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여상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본인의 임기가 조금 남았었는데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면서 조금 일찍 임기를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예. 자진 사퇴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상원 위원장의 후임이 인선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워낙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걸 공언해 왔고 사실 김종혁 전 최고는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절에는 주의 처분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뒤집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좀 이례적인데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 권고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아까 성경 구절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 이거를 반대로 다시 되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얘기를 돌로 쳐 죽인다 이
내용을 받은 것인데 사실은 뭐 제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정당이라는 조직은 사실은 당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천막 당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사로 쓸 건물이나 뭐 번듯한 어떤 물적 기반 시설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뭐 개인이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사무실과 전화기도 필요 없고 예. 그냥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이란 조직은 모인 사람들, 인적 자원이 그 조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나 공장처럼 물적 기반 시설 필요 없이 인적 자원이 그냥 자산의 거의 전부인 조직인데, 장해찬 뭐 부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됐던 이호선 당무위원장,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국민소통위원장, 예. 뭐 그런 당직을 맡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한자성어로 점입가경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인적 자원이 전부인 조직이 이런 인적 구성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하던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내뱉는 그 발언의 수준이나 어떤 언뜻 보이는 어떤 철학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야, 망조가 들어도 너무 심하게 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소속 정당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김민수 최고위원 이야기를 더 해보면 지난 11월 22일에도 윤어게인 청년들 고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공식 무대에서 그런 강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뭐 길다면 길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톤으로 간다라고 분석해도 되는 겁니까? 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5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의 당의 위상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과연 얼마나 잘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걱정하는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당의 이념적 포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어게인 세력 청년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포용하는 거고, 반대로 그렇다면 김종혁 전 최고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당의 운영이 파시즘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수용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어떤 세력에게는 본인들이 이 당내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당의 어떤 그 포용성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 걱정이 됩니다.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헌법에도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당내 민주주의를 이 정도의 그 발언 가지고 뭐 당원권 정지를 2년이나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당의 어떤 그 이념적 포용성을 깎아낸다는 측면에서 예.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장해찬, 김민수 두 사람의 이 당직 인선에 대해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보수 우파 결집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클릭하는 것에 마지막 정점을 찍고 다시 외연 확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같은 당 이재용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성태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뭐 다양한 분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김성태 전 대표의 요즘 발언을 보면 이대로 끝날 거다. 이대로 끝날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 이제 정점 찍고 다 모았으니까 이제 외연 확장하자 뭐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 요번 특히 인선을 보면서 사실 뭐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장해찬 전 최고도 그렇고 둘 다 인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사실 당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점과 이념이 어디에 지금 맹점을 두고 있는지는 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치도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입지가.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당직에 맡겼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지금 궤도에서 그렇게 벗어날 의지가 없다. 오히려 이거를 쭉 밀고 나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동혁 대표가 있는 앞으로 있는 당대표를 하는 시절 동안에는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 당내 뭐 여러 가지 의견들과 어떻게 충돌할지 그거를 잘 어떻게 끌고 나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지도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유중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더 남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명직 최고위원 아까 남았다고 정강지 의원은 언급했습니다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성 지지층, 소위 이제 극우 지지층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또 장해찬 부원장을 이제 임명하면서 함께 가려는 건데 갑자기 이게 급변침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변화하겠다라고 말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준다 손치더라도 예.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해찬 부원장도 변화할 수 있나요? 지금 본인들이 해왔던 이야기가 싸우는 것도 외연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엄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탄핵은 반대한다고 얘기했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소통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도대체 누구랑 소통을 하려고 그 위원장을 맡았을까요? 당직을 임명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혼자서 아무리 뭐 입으로 변화한다고 그동안 하겠다, 내 길 가겠다, 언제부터 달라질 거다, 12월 2일까지 장애 집회, 장애 투쟁 하다가 3일부터 달라질 거다, 온갖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똑같거든요, 지금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의 성찬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냥 가던 길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그냥 그 인적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예정된 그 한계가 노정이 돼 있는 그런 지도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김민수 최고라든지 장해찬 전 최고도 본인들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소위 말해서.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선택한 노선은 변할 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면 사실 그거를 리드해줘야 되는 건 현역들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거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큰 변화, 예를 들어 뭐 사퇴까지 생각하고 뭐 아까 비대위도 누구 뭐 간간히 말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역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매우 강하게.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나오는 뭐 얘기가 약간 뭐 발동 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왜 간간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현역들이 전체적으로 매우 속도감 있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예. 저는 지도부가 흔들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예. 구조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 뭐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다라고 하고 저희도 잠시 후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초선 모임을 이끈 아니, 저건 머리를 맞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아까 행동을 할 때죠. 저기 그 위원장이 좋은 말 했잖아요. 들이받으면 된다면 예. 소를. 그러면 들이받고 자기가 쳐 죽이던 죽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 장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천막 농성장에서 어제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요? 방금 양양자 최고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 방식입니다. 샤이보터 현상, 즉 내향적 응답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차가 있었고요. 오늘 재선 의원 모임 토론회에서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론조사 현실 인식 반영 아니다라는 거는 한심한 얘기다라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일간지로 꼽히는 조선일보도 어제 지지율 정체도 조사 방식 탓, 망상에 갇힌 국힘이란 제목의 사설로 국민의힘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일단 네. 두 최고위원이 언쟁을 벌인 이 여론조사, 하나는 리얼미터는 무선 ARS고요. NBS는 무선 전화 면접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 이걸로 의견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하는 방식이고 예. 다른 것은 전화 면접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질문과 대답을 구하는 방식이라 예.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게 사람이 직접 물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끄러우니까 그 지지율이 낮게 잡히고 사람이 직접 말을 안 거는 그냥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버튼을 눌러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높게 잡힌다.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위원이 전화 면접원 조사 결과로 지지율이 낮게 잡힌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인데 예.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선거 결과에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뭐 1번만 찍었어, 평생 난 2번만 찍었어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악재나 호재가 있더라도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는 출렁거리지 않아요. 근데 예.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위 스윙보터, 중도층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정당 지지도가 큰 변화가 없다, 아니면 정당 지지도가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압승한다. 이거는 선거 결과 예측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방식이고, 그렇게 선거를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 그 선거 망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정당 지지율과 선거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더 관련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내지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또는 뭐 견제해야 하느냐,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선거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고착화된 측면이 있죠. 근데 김민수 최고가 한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모두 9개의 대략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4개는 전화 면접이고요. 5개는 ARS예요. 근데 4개 전화 면접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의 평균 21%가 뒤졌고 예. ARS로는 평균 10.6%가 뒤졌어요. 그렇다면 전화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격차가 크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ARS 조사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넘어서는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ARS 전화 조사에서는 뭐 비교적 차이가 적다, 이걸로 우리가 자유하기에는 5년 반밖에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예. 그 지방선거의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급변침 얘기했잖아요. 세월호도 급변침할 때 평형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서 침몰했다는 영국 조사 결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급변침이라는 것도 이 정치권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그래서 빨리 예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걸 언급하지 왜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다른 결과를 해서 좀 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했냐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이 있고 나서 가장 오른쪽 12월 둘째 주 결과가 나왔습니다. 34.6%로 떨어졌습니다. 즉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 바로 또 반박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내홍 상황,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분석도 하기도 하던데,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양양자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NBS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김용남 의원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자동 응답에 하는 거라서 조금 부담이 덜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재영 위원께서 언급했던 그 여론조사가 뭔지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일보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 기사를 이재영 위원께서는 언급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잘했다가 12%, 그 가운데 무당층은 4%다라는, 이건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고 유출을 했던 한국일보가 분석을 한 결과를 기사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나왔던 갤럽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예, 아마 그날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분석한 그런 기사입니다. 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왔는데 저희 오늘 내란 사건 관련 공판이나 이런 이야기할 게 많아서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듣고 두 번째 토론 네 분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윤석열과 김용현은 한동훈은 빨갱이다.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80일간의 수사 끝 내란 특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법정에선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등장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거의 몸을 못 갖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11월 9일 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여전히 할 말이 많은 듯 한 말씀만 올리겠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재판 사건이 크게 두 개라고 본다면,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 의결권을 침범했다거나 또는 뭐 서류를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려 했다 뭐 등등의 사건, 나머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오늘 선고 일정이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입니다.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날짜가 새해 다음 달 1월 1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로는 첫 선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진호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이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보고 이걸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재판부 판단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기현 재판부랑은 다른 행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백대현 그 부장판사가 매우 단호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그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 특검법에. 그래서 그 원칙을 나는 지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란 재판부에 뭔가 결론이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거랑은 상관없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경호처 등 다 동원해가지고 막 방해한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저 앞에 막 40-50명 몰려가서 함께 뭐 헌법 수호하겠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지금도 스쳐 지나가는데요. 예. 그 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난 원칙대로 하겠다.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한 모습에서 조금 국민들이 조금 속 시원하고 통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다급히 발언권을 요청해서요. 시간을 더 달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보고 이걸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 직전에 입수된 따끈따끈한 법정 영상 보여드리죠.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헌법이 정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그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그 재판의 그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좀 어려운 용어가 좀 나와서 해설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아무튼 그 선고를 보고 이걸 해달라는 취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용어를 뭐 법률적인 용어를 몇 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발언 내용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비법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몇 개 썼고 법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거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는 저 주장은 아주 극단적인 소수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주장 자체가 일단 본인 주장일 따름이고요.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들의 어떤 그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그 심의를 할 권한을 침해한 게 안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무회의는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불러 모으고는 내가 비상계엄 선포할 거니까 그렇게들 아쇼 하고 끝냈다면 그게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국무위원들의 국무에 대한 심의를 할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발언 전체가 앞뒤가 뭐 그다지 깊이 그 숙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광진 의원님. 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이미 탄핵 심판에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때 탄핵 심사에서 크게 세 가지를 판결했죠. 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충족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규정을 한 거고, 두 번째가 군 병력을 국회 진입 시도했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판단된 겁니다. 세 번째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 내용인데, 다만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형법에서 따질 사안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면을 한 건데,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부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내란의 구성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1심 재판부를 거의 이제 마무리한 상태니까 그 1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막 뭐 민주당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여론을 통해서든 어떤 권력을 통해서든 압박하는 것은 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달 26일에 이 사건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러면 그날 특검 구형도 나올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어느 정도로 구형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죄, 뭐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등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그 중에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이제 7년 6개월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죄들도 뭐 징역 5년 내지는 징역 7년인 죄들이 같이 합쳐져서 선고를 받는, 뭐 법률적으로는 경합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구형량은 징역 7년 내지는 한 10년 정도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달 선고가 1월 16일인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가 1월 18일이거든요. 그럼 그날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뭐 계속 연장이 되는 거로 봐야겠네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세 번째로 기소된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23일에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2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선고가 1월 16일 날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로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박지영 특검보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걸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틀리게 대답했으면 망신당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네. 네. 퀴즈를 내고 계시네요. 예, 제 퀴즈를 낸다고 지금 이시영 의원께서. 예, 특검 구형은 한 10년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계엄 불과 한 달 전에요. 윤 전 대통령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난 꼭 배신당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그랬다.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 들은 적 있나요?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몸을 못 가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배신당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했다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배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신은 개인적 감정이겠죠. 그 사람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배신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개인적 감정을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면 그분에게는 그 배신자라는 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구중궁궐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른바 심기경호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 망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은 없고 실패한 대통령만 양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한 것이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했느냐,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 계엄으로 연결되는 도화선이 됐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그것은 계엄을 그러니까 위헌위법한 계엄을 한 사람의 책임이지 그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계엄 선포 동기를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다라고 말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배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어제 수사 결과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체포조 명단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특검의 설명과 왜 계엄을 했냐라는 그 설명에 부합하는 그런 지금 진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배신이냐? 비판하고 직언하면 그게 배신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태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직언했다가 10분 동안 평생 들을 욕, 못 들어본 욕 다 먹었다 이런 그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이 배신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배신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직언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라는 쓴소리였는데 그걸 모조리 다 배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게 다시금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정 의원님, 아까 정광재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배신이라는 그 단어가 국정을 논하는 물론 뭐 은밀한 편한 술자리였는지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군 장성들 앞에서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을 언급하면서 배신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대표를 향해서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오래된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참 서로 많이 의지했다.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검찰 시절부터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한동훈을 빨갱이라 그랬다면서요. 근데 빨갱이를 그만큼 키워준 게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왔으니 본인 스스로는 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으나 저희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재판들뿐만 아니고 뭐 특검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참 골치 아프다. 뭐 김건희 전 여사가 그랬다면서요. 네가 망쳤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너 때문에 예. 다 망했다. 김건희 여사의 그거만큼은 저도 동의해 갑니다. 참 망칠 대로 잘 망쳐놨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전혀 새로운 게 없고요. 뭐 전혀 이렇게 놀랄 만한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술 먹고 또 술 먹고 저런 소리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자기가 덧붙이고 싶은 임명해 말 줬는데 자기 때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검사장 시켜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면 본인은 배신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본인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해요? 참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한마디가 뭡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였어요.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였죠? 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분인데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배신, 이건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갖고 있는 기준과도. 그래서 이런 말이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었다. 더군다나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령관들 앞에서 누군가를 배신자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는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마도 배신자라고 말했을 거니까 그렇게 좀 다시 그 말을 돌려주셨습니다. 정강지원이요. 어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증언을 이런 걸 또 한 게 있는데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증언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기억나요? 야, 발로 차서라도 문부 쓰고 들어가라고. 이런 거를 이게 어떤 회의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실망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체포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한다고 말하고 끄집어내라고 한 게 제가 말해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김유중 의원님, 검찰 그리고 군사법원에서는 체포 지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라고 말한 걸로 보도도 다 나와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 왜 갑자기 이게 바뀌었을까요? 뭐 기억이 왜곡됐다. 뭐 TV,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내가 한 얘기를 대통령이 한 말로 착각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이 법정에서 한 그 장면들을 동영상을 보면 그 곽정구 사령관 그리고 대통령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것처럼 곽정구 사령관이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본인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또렷하니까 내 진술이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검찰이나 군사법원에서 진술했던 초기 기억이 매우 정확한 것이죠. 그때 네 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다 둘러엎고 나와라라는 얘기를 할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는 얘기를 할지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15일 이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이 매우 그 내란 행위에 중요한 그 트리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면전에서 말을 뒤집으면서 마치 곽정구 사령관이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게 너무나 비겁했고요. 동시에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종훈 전 사령관은 답이 매우 심플합니다. 그리고 초지일관, 일관된 진술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 말을 빙빙 돌려서 하고 본인이 술 탓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이진우 사령관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번복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까지 아주 숨가쁘게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가 있어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못다한 건도 내일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이 압축된 민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가 그거 지금 현실을 잘 반영하는 거 아닌 거야.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한은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투쟁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잊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계엄에 대한 반성과 윤허개인 단절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내홍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모임을 이끈 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42분 정도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1년 6개월 정도 이게 초선 의원 대표로서 초선을 이끌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현안이 있으면 토의도 하고 또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후임 그 대표를 뽑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당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충분한 토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가 없어서 그 후임 대표를 뽑고 조만간에 후임 대표가 이 전체적인 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한번 하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웅 의원이 국민의힘 초선 모임 이제 후임 대표로 뽑히신 거죠? 그럼 오늘 뭐 많은 의논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 표정이 밝을 수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친묵도 강한 메시지 중에 하나니까 다들 뭐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걱정 중에 가장 1순위 다른 의원들까지도요. 어떤 게 가장 시급히 뭐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6개월도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초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말 안에 조금 뭐 변화의 조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연말 안에 메시지를 낼 거로 저는 믿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충분하게 의견을 지금 교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장 대표께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소통특위위원장으로 간 거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간 것이나 이것 또 하나 지금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신호로 또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의 인사를 뭐 인사권자의 이제 결정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는데 장해찬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비상근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진짜 상근 같으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비상근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뭐 당 대표가 그 임명을 했는데 그 알가불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위원장은 아마 최고위원 중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런데 다만 이제 일부에 조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기를 든 분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제대로 이거 듣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데 장동혁 대표는 일련의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예. 뜻이 뭔가 무언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정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건강한 정당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식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정당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초선 모임 참석하신 의원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예. 없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분은 없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며칠 전에 김 의원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 노선 변경이 데드라인은 연말까지다.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혼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 연말 데드라인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까? 저는 김 의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연말까지 어떤 변화를 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100일이 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아니고 당원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충분한 뭐 노선을 변경하든 변경하지 않든 간에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연말 안에 입장이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도 방금 예측은 하셨지만 안 그렇다면 이거 사실 12월 3일에도 뭐 사과가 있을 거냐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었지만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넘어갔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연말을 그냥 지나시면 그다음 액션 플랜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연말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지금 조금 뉘앙스가 풍겼어요. 사실은 그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예. 그런 뉘앙스가 나왔고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하고 면담에서도 예.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연말 안에 충분한 메시지를 낼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거듭 리더십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데드라인을 연말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예. 저하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대화를 좀 해왔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대화했고 오늘도 사실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두 분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오늘 대화 내용을 조금 언론에 공개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공개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셨나요? 1년 반 동안 오늘은 이제 1년 반 동안 제가 그 조선 모임. 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차 만나고 하여튼 뭐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죠. 장 대표가 많은 의견 듣고 있다 정도의 예. 응답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밝히시기는 곤란하신가요? 뭐 당 대표하고 이야기한 거를 예.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그거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내 계엄 사과 의원들을 향해서 탈당을 권고하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뭐 어떤 톤으로 조국 대표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창당 수준의 독자 노선을 생각하는 물론 기초 단계일 수 있지만요. 뭐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까? 저는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기 본연의 역할이라도 잘하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의 당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조국혁신당에 지금 현재 조국 대표가 컴백을 해서 상당히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기 당에 우선 집안 단속이나 잘 하고
남의 당을 코멘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오로지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럼 조국 대표의 메시지를 떠나서 떨어뜨려 놓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당 상황 때문에 혹시 우리 좀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성공의 역사를 쓴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상 분간을 좀 했었잖아요. 예. 성공한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양당 정치에 익숙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은 양당 정치 외에 제3당, 제4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반겨주지는 않았다. 결국은 선거에서 양당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예. 평가하시는 거군요. 아까 잠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접견 이야기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이 장 대표 면전에서 집토끼 걱정 말고 국민 다스 뜻 쫓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니까 장 대표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사실상 그 12월 3일 계엄이 터졌잖아요. 예. 계엄 이후에 이 계엄이 잘 됐다고 하는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 민주당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당 107명 누구도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제가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첫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저 당 대표가 됐던 비대위원장이 됐던 간에 꾸준하게 또 개별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언론에서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좋다. 우리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석고대죄하는 모양으로 전 국민 앞에 한번 엎드려서 사과를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언론에서 쇼를 하고 있다. 진정성이 담겼냐 안 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를 하면 해야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런 건데 그런 사과를 계속해서 지금 해본들 어떤 거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책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인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이 우리를 진정을 이게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예. 사실은. 예.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논란도 좀 격화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앉혔다는 거는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결별을 하려는 뭐 초석 아니야?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선거라는 거는요. 예.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떨어지면 연필한 자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투쟁만 하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국민이 우리를 인정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은 이 조조와 유비의 이게 진영에서 예. 사실은 관우와 장비도 필요하지만은 제갈공명과 사마이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갈공명과 사마이는 전략을 짜고 정책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지 계속 투쟁만 가가지고는 결국 저는 국민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정책, 좋은 현안을 가지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국민이 어디가 간지러운가 이거를 놓고 국민한테 접근을 할 때 저는 국민이 우리를 안아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성 위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전법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법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강성과 이제 온건파 여기에서 갈등에 뭐가 이 축이 있는 양으로 이렇게 비추는데 저는 그렇게 큰 갈등은 없다고 봐요. 일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건강한 정당 아니겠어요? 일방통행하면 무슨 건강한 정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다. 그래서
이 의견 저 의견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것을 잘 함축성 있게 용광로 속에 쫙 집어여서 그거를 최대 공약수로 예. 뽑아내는 이런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당 대표의 목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용광로에 녹이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왜냐하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조갑재 보수 노객이 이대로 가면, 장동혁 호로 가면 선거 필패는 명백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갑재 그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의 원로시죠. 그분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로들의 그런 고견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는 어떠한 충분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밝혔던 것이죠. 예. 통일교 특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 이 통일교 특검 지금 이제 야권에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고리로 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의기투합해서 뭔가 연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그리고 이게 선거까지 이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우리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가요? 일단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좀 한번 좀 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다가 국민들이 두 당이 좀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해라, 또 합쳐봐라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통일교의 특검이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통일교 특검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예.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요량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면은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편은 국민들 편 아니겠습니까? 우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럼 통일교 특검에서 지금 경찰이 발빠르게 어제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했고 그런데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종교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 특검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전재수 장관과 전 의원들이 어프로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병합해서 했으면은 이런 그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인사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프로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이제 이게 만약에 정치자금법이면은 7년이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됐고 공소시효요? 공소시효가 그리고 뇌물이 되면은 15년까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급하게 경찰에게 다 넘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 그때 같이 해야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특검을 통해서 아니 혹시 뭐 전재수 장관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은 억울한 면을 밝혀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것이 팩트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특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신당하고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편파 수사를 특검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알리바이라고 하죠. 이런 주장이 있을 때 나는 여기서 뭐 벌초하고 있었다. 이때 뭘 했다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의원 뭐 지역구도 부산 같은 부산이잖아요.
한일 해저 터널 이슈도 있었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전재수 의원하고 저하고 한 30년 지기예요.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예. 그리고 제 지역구하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하고 도로 하나를 두고 도로 건너면은 전재수 의원 지역구고 이 도로가 이랬는데 바로 맞닿아 있군요. 예. 저는 전재수 의원의 그거를 인품을 믿고 싶어요. 예. 다만 지금 현재 특검에서 현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2천만 원에 뭐 까르띠에 시계와 뭡니까 불가리인가 예. 이런 시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하면서 팩트가 체크됐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정치자금법도 아니고 뇌물죄로. 예. 그러니까 어떤 해저 터널이 됐든 어떤 것이 됐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나중에 밝히면 됩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게 객관적인 입장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뭐가 이거는 제가 된다, 제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보고 저는 전재수 장관이 하나부터 이렇게 스텝이 지금 꼬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나는 벌초를 갔다 하는데 다른 건이 터지고 그 시간에 뭐 어디 뭐 행사를 갔는데 또 다른 것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도 저는 그 충분하게 대응을 잘 하라. 그리고 나서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은 명명백백 가려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말 데드라인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트립이라면 걱정 없이.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진짜? 그날 뭐 먹을지 네가 벌써 정했다고? 오. 에이그, 고추마요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매물 어디에 올려야 합니까? 중개사님,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올리셔야죠. 가장 좋아하는 곳은요? 가장 자주 쓰는 곳. 셋 중 어디에? 셋 다 다방. 다방으로 결정. 부동산 중개, 다방 하나로 끝. 다방. Old one's out, no one's in. 은행을 뱅킹 앱으로 배운 아이. AI 눈치는 아이. I create my own. What I want is I1. All new I1 Bank. 처음엔 몰랐다가 예언처럼 맞아떨어진 장면을 다시 찾아보는 걸 온라인에선 성지순례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9월 2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성지순례 해보죠. 당시 민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옅은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딱 3개월 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을 건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김용현. 이 영상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번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맞물려 볼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이 청문회 1년 전인 2023년 10월 군 인사 때도 또 작년 3월 대통령 안가 만찬 때도 작년 7월 순방 귀국길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은 계엄을 논의했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계엄 논의를 해온 그가 청문회에서 내놓은 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수사 결과를 접한 후 다시 보니 서늘한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어떤 시인이 처음 여행한 나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넥타이가 삐뚤다며 고쳐줬대.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 나라에서 1년을 살았대. 아이씨. 낯선 하늘로 떠나 낯선 곳에 머문 단 며칠이 내 삶의 경로를 바꿀지도 몰라. 그곳이 어디라도 트립이라면 걱정 없이.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도 항공권도 트립닷컴. 양념치킨. 바삭하면 안 돼요?
스윗하게 바삭, 매콤하게 바삭. 양념치킨의 바삭한 유혹. 스위치리킹.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JTBC는 정치인에 대한 전방위 로비 정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로비 대상으로 보이는 정치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 학술, 언론 등 6개 분야의 VIP를 섭외한다는 목표도 담겼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